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정치톡톡 사이다 이승원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 그리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진통과 논란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난 1월 20일에 출범했죠. 지난 96년 참여연대 부정부패 방지법으로 시작해서 공수처법이 제정됐고 또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1년여 만에 헌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공수처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제 마음엔 변함이 없는데요. 헌법재판소 사실 구성부터 너무 편향된 분들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해 왔고 헌법재판소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인적 구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 문제는 시대적 요구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 문제를 김재원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좀 과한 비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김재원 의원님이나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다소 좀 부족하거나 독소 조항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법을 시행해 가면서 또 열린 마음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는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수처 조직 구성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대상은 한 7천여 명으로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만 여전히 갖고 있는 어떤 그 권한을 오용할 것이다, 남용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특히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실제 하십니까? 그 여당에서 공수처를 만들 당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검찰이 자기의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가혹하리만큼 저는 그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검찰은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조차 징계에 넘겼잖아요. 네네. 근데 물론 법원에서 결국은 다 무효로 판결이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견제 수단이 없어요. 단순히 징계 이런 거야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직접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받거든요. 그리고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공수처는 도대체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건가? 통제 장치를 이야기하면 그걸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수처 여야 입법 과정에 저도 깊숙이 관여한 상태였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가장 이 공수처의 출범부터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이 기관이 자기의 권한 행사를 할 때 최대의 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검찰이
오히려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가혹하리만치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의해서 뭐 96만 원 세트가 나오고 그 전에 벤츠 뭐 검사 등등해서 검찰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사실 검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라는 게 대부분이 자기 사건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렇게 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통제하는 것이 일반 행정기관보다 검찰은 훨씬 셉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지 점점 사회 통제가 강화되면서 요즘은 훨씬 더 엄하게 처벌받거든요.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검사의 비위는 일반 공무원의 비위보다는 훨씬 가중 처벌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김재현 의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인 법조인이 아닌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봐도 검찰이 그렇다고 국민이 믿어주실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얘기했던 술 향응 접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 해당되는 검사들이 자기들은 거기에 연루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청 출입 기록까지 내겠다. 그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일반 국민은 어떤 범죄 연루가 되면 가장 먼저 핸드폰부터 압수당하고 하는 걸 포렌식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하는 검사들이 기적처럼 어떻게 남부지검의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핸드폰을 동시에 분실합니까?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깨져가지고 버립니까? 핸드폰 그냥 버리는 사람 있나요? 자기들 업무용 PC도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 그런 증거인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검사들이 그런 증거인멸 행위를 해요. 그것이 전체 검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은 그런 모습으로 아직까지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수처법 만들 때 좀 테이블에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더 좋은 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정쟁의 요소 때문에 반대하시고 안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법이 만들어졌고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공수처가 생긴 것은 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지만 판사의 기소율이 0.2%, 검사 기소율이 0.3%, 일반 국민은 43%나 기소가 돼요. 검사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처분에 불만이 많은 국민들이 이해 당사자가 그렇게 막 불만을 제기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수치를 떠나서 국민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이 이런 어떤 불신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공수처라고 하는 그러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일단 한번 분리를 해서 해보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가면서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국민의 이 가슴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하는 그 슬픈 DNA 좀 이번 기회에 좀 없애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보다 뭐 여야 합의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꽤 계시던데 여야 간에 우리 의견도 내고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세부적으로 합의까지 했는데 그걸 몽땅 깨고 뒤집어 엎고 몇 번이나 또 백지화하고 새로 출범하기 전에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법을 새로 개정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난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네.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일단 좋아하니까 검찰은 뭐 핑계로 집어넣고 사실은 정치적 반대자들 손보려고 때려잡으려고 만든 기관이라고 야당이 이건 잘못되었다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하는 것을 왜 그렇게 중립적인 사람을 임명하자든가 박근혜 대통령 특검 임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이 특검을 지명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왜 그렇게 여당 마음대로 임명을 하려고 법까지 개정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 기관 자체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공수처가 어떤 형태의 수사를 하더라도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정권의 그 충견 노릇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출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부분 조금 더 그럼 정리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뭐 지휘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재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공수처 혹은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김재현 의원님 말씀에 제가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야당의 진위를 의심하는 건 뭐냐면 계속 저희는 야당에게 주어진 비토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노력을 저희도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부터 보면 좋은 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비토권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이걸 파토권을 행사했다. 저희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근데 있는 그건 거예요. 억지죠.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분명히 후보를 몇 명이나 추천을 했었고 그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무슨 뭐 잘못된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추천을 했는데 그거조차 거부하고는 법까지 멋대로 개정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공수처 폐지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대가 심하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양반들이 처음부터 같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마다 이런 주장을 하셨으면서 왜 이것을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했을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의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민의힘이 이걸 안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있구나라고 저희도 의심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렇다고 저희가 주장한 그런 공수처장 후보가 공수처장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대한변협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오랜 기간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추천한 그런 후보가 공수처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의심은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일달이 현재는 독립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이제 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지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예단을 전제로 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지금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까 질문하신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견제할 거냐라는 것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는 무소불위의 전 세계 유일한 기관이라고 괴물 같은 기관이라고 자꾸 야당에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반부패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양에만 해도 벌써 뭐 대만, 싱가포르, 홍콩 전부 다 있고요. 영국 같은 데 훨씬 강력한 기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수사권, 기소권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3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소위 국민이 생각할 때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이 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냐? 아니 검찰이 당연히 공수처의 비리나 잘못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견제가 좀 장치가 부족하다라는 의문이 있고 그런 게 있다면 아니 그걸 보완하자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냐 하면 첫째 하나는 뭐 공수처를 수사로 견제하라는 뜻이 아니고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예를 들어 법무장관이 국회의 통제를 받잖아요. 국정감사도 받고 또 국회에서 늘 대정부 질문에 답변도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을 통해서 검찰 사무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지금 그런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야당하고 협상할 때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걸 공정성의 제일 중심적인 어떤 장치로서 국민들한테 설득해 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그거조차 온갖 이유를 들이대서 결국은 법까지 날치기로 통과하고 만들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또 이야기가. 만약에 검찰 수사권 전부 배제하고 나면 그럼 뭐라고 하실랍니까?
그런 여당답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영국의 기관을 끌고 와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수사기관이라는 것도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관인데, 아니 저 홍콩, 싱가포르 같이 도시국가의 그 몇 개 기관, 뭐 예를 들어 염정공사라는 그런 기관은 말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비위 감찰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부패 기구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감사원이에요. 감사원 같은 기능을 한다고. 이제 뭐 끌어넣을 게 없으니까 그런 도시국가에 그 감사원까지 넣어가지고 막 강력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야당 탄압하려고 그런 걸 만든 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수처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없애는 것은 결국은 이 기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장래에 이미 예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관은 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이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마음 지켜봅시다. 그때 가면 또 달리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공수처가 시작이 됐고, 이제 근본적으로 김재원 의원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충분히 저희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위원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셨고요. 일종의. 어쨌든 시작이 됐고요. 김진욱 처장에 대해서도 뭐 자질 부족이다,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먼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김진욱 처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인데, 그 청문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민의 검증인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 청문회를 적어도 야당의 공세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검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뭐 그 한마디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이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그 처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관념, 이런 것들, 일단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들 스스로의 손으로 문을 닫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잘 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님, 저희가 대통령 입맛대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다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저희는 야당일 때도 주장했고 여당일 때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당의 편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권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피해를 보고 어떤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만 봤기 때문에, 저희가 여당이어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좀 섭섭하다. 예. 네. 지금 이제 새로 그 김진욱 그 공수처장이 어쨌든 임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예를 들어 실력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장으로서 자신의 그 역할은 일선 수사하는 수사관들 내지 공수처의 검사들을 잘 지휘 감독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는 다만 판사 경력을 갖춘 분이 공수처장 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검사 경력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네. 법률가로서 공수처를 잘 이끌어 가도록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여백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야당 탄압을 위한 그런 기관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동안 보면 검찰을 운영할 때도 윤석열 총장이 그나마 강단 있게 수사를 해오고 또 일선 검사들 수사를 지휘하니까 그나마 저 정도였지, 이 정부가 들어와서 전 정권 수사할 때는 호랑이처럼 달려들다가 실제로 이제 자신들의 비리나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찰총장까지 쫓아내려고 온갖 수를 다 썼거든요. 그런 권력 광포함을 받는데, 그러면서 공수처를 출범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또 공수처장을
꼭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당 입장에서 저 목적은 자신들의 비리는 숨기고 정치적 반대자들은 탄압하기 위한 기관을 만드는구나 하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못된 의심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죠? 본인의 의심을 합리적이다 주장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다는 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수처는 저희가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줄기차게 주장을 일관되게 국민의 편에서 해왔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할 거냐, 완전 분리할 거냐 이런 문제. 아까 의원님께서 검찰에서 그 나머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마저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뭘 뺏고 말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원래 그렇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들이 있고 이상적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의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6대 범죄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분리를 해야 맞지만 저희도 단계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 6대 범죄마저도 그것을 가져다가 경찰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시면서 경찰이 능력이 있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검찰에 여전히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놔야 된다는 이제 주장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찰청과는 별도의 국립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저희들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6대 범죄 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그 수사청으로 옮겨주고 경찰은 지금 하고 있는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만 하는 그런 형태를 구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구상이 다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이신 김재원 의원님 같은 야당 의원님들이 좀 의견도 내주시고 같이 논의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처장이 뭐 그렇게 됐다면 여백이라고 말씀하신 거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 여백을 좀 채우기 위해서 차장을 잘 우리가 좀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다면 이 실무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차장은 수사 경험도 많고 한 검찰 출신을 차장으로 좀 선정하는 건 어떠냐, 임명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그 여백을 좀 보완하는 의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공수처 차장 인사에 대해서는 처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 있죠. 과연 어떤 인물을 제청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장 후보를 이미 마음속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장이 갖고 있는 여백을 메꿔줄 분들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저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법까지 바꾼 분들이 차장 임명을 그냥 중립적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임명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지금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충견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김재원 의원님 같은 우리가 분을 차장으로 좀 모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공수처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 뭐 2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박범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는데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무엇 혹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말씀대로 설왕설래일 뿐이죠. 설왕설래, 그걸 네.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초에 공수처 수사 1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저희 당 내부에서 이제 뭐 좀 한 측면이 있죠. 네, 일부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했는데 그것은 아마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만이지 그것을 공수처가 어떤 기관인지 아는데 그걸 1호로 하자 말자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였다. 그렇죠. 정치적 수사죠. 그리고 전적으로 공수처 수사 1호는 공수처에 맡기는 것이 맞고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뭐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예를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런 것도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의도 정치권이 설왕설래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건 공수처가 판단해서 공수처 존립의 어떤 그
차원에서 정확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저- 후보도 얘기를 얼핏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김학의 지금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 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공수처가 출범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여당에서 주장하는 수사를 제일 먼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두고 이제 공수처의 중립성에 그 타격이 갈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정당성이 없어지는데 그걸 모를 사람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저는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당이나 권력층에서는 우리 수사하는 걸 검찰에서 하면 혹시 우리가 다칠지 모르니까 공수처에서 끌고 가서 우리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1호 사건을 그걸로 해달라 뭐 이렇게 희망을 내비친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출국 금지와 관련한 그런 수사들, 예,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뭐 유리하게 하려고 이첩하는 게 아니라 수사 대상 검사가 관련이 돼 있다면 당연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니까 하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거 우리 수사 대상에 일리 가져와라고 오해받을 그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오히려, 네. 그리고 김학의 출국 금지와 관련한 그런 이슈를 야당이 왜 자꾸 저렇게 자가당착적으로 그런 이슈를 가지고 나올까? 오히려 야당한테 불리한 이슈 아닙니까? 나는 김재원 의원님처럼 지혜가 많으신 분이 야당에게 야, 그거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 말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김학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김학의를 그렇게 한다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런 일을 그건 당할 수 동의해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이나 수사관이나 법무부 직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해서 국가 권력을 농단한 담당자, 그분은 엄중한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출범에 대한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각각 듣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기왕에 뭐 출범한 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여기지 말아 달라. 유권 유죄, 무권 무죄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어서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2019년 4월부터 정식 출범한 2021년 1월까지 약 2년 동안 공수처 관련 정보량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네, 지난 2년간 정보량의 추이를 보면 정보량이 급증했던 달과 공수처 출범의 주요 일지가 겹쳤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2019년 4월 8만 4천여 건을 기록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 검찰개혁법안에 합의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한 달이었습니다. 네, 이후 낮아졌던 정보량은 그해 10월이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률안을 12월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히고 12월 3일 자동 부의되면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보량은 17만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공수처법이 공포되고 정보량은 다시 급감해서 몇 달 동안 월 2에서 3만대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 9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비토권 삭제를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11월 공수처장 후보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래프는 다시 가팔라집니다. 네, 12월 10일이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을 지명하면서 정보량은 조사 기간 2년 중 최대죠. 21만 건을 돌파하게 됩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21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공수처 관련 연관어를 알아봤습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이 열렸기 때문에 먼저 이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보였고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수처가 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힌 만큼 관련 단어들이 많은 정보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연령별 관심도입니다. 전통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40, 50 세대가
약 77%의 점유율을 보였고 2030 세대는 약 19%의 점유율을 보여서 공수처는 특정 세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that COVID-19 can 이공유 두 번째 얘기 넘어가 보죠. 지난해에는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른바 상생 3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손실보상제 그리고 이익공유제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손실보상제부터 법제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건가요? 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미증유의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대책과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막 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층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네.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은 하지만 이제는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좀 더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것을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 제도를 좀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 또 당연히 그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네. 당연히 손실보상이 법이 없더라도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어떤 불법 행위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적법한 행위로 네. 적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히면 손실보상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미. 개인적으로 내가 영업을 이만큼 못 열게 영업 시간을 단축시켜서 네네. 손해가 있으니 영업 손실에 보상해달라 하면 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네.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재원을 거죠.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게 그냥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땅치도 않고 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뭐 그것도 마땅치 않고 해서 과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입니다. 그럼 말씀을 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민병덕 의원 안이 있고 네. 강훈식 의원 안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병합해서 이제 보겠지만 예를 들어 민의원 같은 경우는 매출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건데 아예 금지시킨 거.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70% 그리고 제한 업종은 60% 이렇게 보전을 하자 이런 거고요. 지금 뭐 최대치 추정이지만 한 24조 원이 좀 넘는 그런 재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추계를 하고 있어요. 추정치. 그리고 강훈식 의원 안은 최저임금이나 임대료 정도를 지원하자. 그래서 지금 비용을 추정해 봤더니 월 1조 2천억 원이 듭니다. 계속 이제 말씀하신 재원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 있는 일이니 또 특별한 것이 특별법으로 제정을 할 거냐 아니면 강훈식 의원처럼 기존에 있는 법률을 네. 좀 개정을 할 거냐 이런 이제 선택들이 남은 거죠. 그럼 논의를 이제 해봐야 되는 것인데 네.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 행정 명령의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합 금지도 있고 영업 제한 조치도 제한도 있고 있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손실이 얼만큼 발생했는지 또 어떤 업종인지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러다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다만 매출 기준으로 할 거냐 소득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떤 업종이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재원 문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빚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부가 지든 가게가 지든 지는 것인데요. 그래도 상환할 능력이 일반적으로 있는 국가가 정부가 빚을 더 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우리는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계부채가 네. 100%를 넘었고요. 그런데 우리 국가부채는 현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다 낸 영향을 반영하더라도 한 43에서 45%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국가부채가 266%이고 가계부채는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이 가계부채 평균이 7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높은 100%가 넘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하는 그 걱정,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부채를 가계가 감당해온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부가 좀 재정 건전성을 잘 고려하면서도 정부가 더 부담하는 그런 재정 지출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도 기본적으로 여당의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취지 공감한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 마련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정부가 책임이 있다.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한 지적인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재정이 뭐 아주 우리나라가 건전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 정도의 정부 부채를 가지면요. 국채가 이자율이 워낙 높아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빚을 못 갚아갈 지경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뭐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브라질이 정부 부채가 워낙 높아서 브라질 국채가 그 이자율을요 20%가량 줬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이자를 갚느라고 세금을 또 얼마나 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현 정부처럼 퍼주기로 일관하다가 정부 부채가 높아지면 그걸 누가 갚느냐 하면 우리 후손들이 다 갚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 이제 잘 털어먹고 가면 후대에서는 그 세금을 2배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눈 감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정부에서 좀 딴 데서 아끼고 딴 데 좀 흥청망청 쓰지 말고 대신 이 손실보상은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정말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싶은 예산 지출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재정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시고 다른 걸 좀 아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고. 김재현 네.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원장을 하셔서 뭐 식견이 높으신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아마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퍼주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어떤 국가의 전체 경쟁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고용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곳들을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성을 높이는 길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사회적 투자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측면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어떤 재정의 뭐 긴축이나 그다음에 어떤 꼭 불효불급한 어떤 예산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검토도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재정 지출을 퍼주기라고 하는 시각에서 사회적 투자다라고 하는 그런 또 시각으로 바꿔볼 필요도 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뭐 예를 들어 민간에 보조하거나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한 것이 아니고 재정을 좀 아껴도 될 만한 수많은 곳을 흥청망청 쓰면서 또 새로운 빚을 내서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니 그걸 좀 아껴보라는 그런 취지죠. 위원장님께는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네. SNS 글을 올렸는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논의할 것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화수분 얘기를 해서 결국은 계속 이제 정부가 엇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제부총리는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관료의 시각이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균형 있게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토론이지 그것이 엇박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철저히 더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익공유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익공유제, 뭐 자발적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기업 팔 비틀기가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명박 정부 때는 초과 이익공유제란 이름으로 논의가 활발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논의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유제가 이제 팔 비틀기다 뭐 이야기하고 있고 또 비판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시절에 우리가 중국과의 FTA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농업 분야에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농민단체가 주장했던 것이 무역 이익 공유제라는 것이 있어요. 네. FTA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산업 분야가 농업을 위해서 좀 같이 이익을 나눠서 상생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것이 이제 제도화는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농어촌 상생발전 기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협의가 돼서 그것이 2017년부터 네네. 그 기금이 쌓이기 시작해 지금 4년째 쌓여 있는데 결과적으로 1,421억 정도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목표는 1년에 1,000억씩 10년간 1조를 조성하는 네. 것이었는데 한참 그만큼 미달했죠. 성과가 이제 작지요. 네네. 그 1,421억에 대한 그 성과도 대부분 88%는 공기업이나 기관이 낸 것이고 실제 기업은 한 10여 %밖에 내질 않았어요. 네네. 그런 어떤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회 통합이나 그런 공동체 의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이런 것들을 한번 끊임없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그 법을 강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기본법이나 그런 관련 법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지 여건을 네, 조성하는 법이지 그 자체를 딱 법제화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방금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법을 실제로 논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이 바로 제가 그 법안소위 위원장 할 때 처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미 FTA 할 때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칠레 FTA 그리고 이제 그때였는데 결국 잘 안 되는 것이 과연 손해 본 분은 어디며 이익을 본 분이 어디며 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네, 건가 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뭐 FTA로서 농민은 손해 보고 대신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파는 기업은 이익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 농민들도 뭐 FTA 그 진행되고 나서 소득이 줄어든 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 이후로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한우값 대폭락이라 그랬는데 지금 한우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요. 그때 한칠레 FTA 하면서 포도가 대량 수입되어서 포도 농가는 다 망한다 해서 폐원 보상금까지 주면서 포도를 다 뽑아냈는데 지금 다시 심어서 포도값이 오히려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익 보는 측과 손해 보는 측이 분명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뭐 민간에서 그 이익 본 그 이익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든가 뭐 네. 준조세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공유제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익을 본 기업에 뭐 돈을 좀 내서 손해를 본 계층에게 주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기본 네. 취지는. 그런데 이익을 본 사람들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되어서 전 세계적인 기업 환경이 달라짐으로써 이익을 봤을 수는 있지만 손해를 보는 계층에게 직접 내가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본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이익공유제의 기본 어떤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예, 손해 본 사람하고 이익 본 사람이 공유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네. 있어서 그분들 손해 본 만큼 그 새로 어떤 뭐 삼성전자가 이익이 많이 났다 또는 뭐 카카오가 이익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분들이 손해봐서 그 부분을 뺏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돈을 잘 번 기업에게 팔을 비틀어서 돈을 뺏어서 이쪽에 나눠주겠다는
그럼 뭐 활빈단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네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식이고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에 제가 거의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논의가 정말 지혜롭게 필요한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행정명령과 기업이 잘된 수출을 잘하는 것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제 또 지적을 하시지만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정부는 우리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자고 하면서 출입 자체를 막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이걸 해보자라고 그렇게 방향을 정해온 것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이런 환경에서도 행정명령으로 피해보는 국민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출이나 이런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동시에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과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균형 있게 좀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따져 가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이제 도출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공수처 출범부터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 3법까지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박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현 전 의원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상생을 위한 집단 지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